자 그러면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조직이 어,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이 그 뭔가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 마치랑 올슨, 코엔 이 세 사람이 보기에는 학교 조직이라는 거는 좀 조직화는 되어 있는데 좀 덜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형태를 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화는 되어 있으나 약간 좀 무질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불분명한 목표입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거가 어,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의 목표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의 목표가 사실은 좀 표류하죠. 그게 뭐냐면 약간 추상적인 얘기를 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정적 선호가 없다라는 표현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어떠한 작업을 학교에서 이룩해야 되느냐, 어떠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뭐 훌륭한 인간, 뭐 훌륭하니 어떠한 뭐 딱 평가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나요? 어떤 게 훌륭한 사람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렇지도 않죠. 그럼 도덕적이기만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 뭐 철수 아저씨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봤을 때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냥 소시민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상 훌륭하다라는 어떤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냥 대충 감은 오지만 명확하게 딱 기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좀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어떤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불확실한 기술. 자, 이게 그 불확실한 기술이라 그래서 뭐 이게 목표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는다 할 때 그 뭘 쓴다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설명한다, 쓴다 할 때 그 기술이 아니고요. 이게 사용하는 민즈 또는 테크놀로지 얘기입니다. 이게 어,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떠한 툴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목표도 불분명한데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긴 하죠. 왜냐하면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텐데 목표 자체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테크놀로지 그런 수단, 도구 이런 것들도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명확한 또는 불확실한 기술이라는 특징이 들어가요. 세 번째가 유동적 참여라는 겁니다. 일단은 선생님들 전근 다니시죠. 애들도 들어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년 지나면 졸업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만 안 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학생으로 있었다고 하면은 3년이면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바뀌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면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이 싹 다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의 어떤 조직의 어떤 특성 자체가 그냥 꾸준함을 가지고 가려면은 어느 정도 조직을 이루는 그 핵심 코어 멤버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그냥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예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다 바뀌어 버려요. 물론 행정 업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행정실 직원분들 말고 행정 업무라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계약하기 따라서 뭐 10년이고 계속 계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교육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시니까 그분들 얘기는 좀 제쳐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부모도 이제 그렇고 지역사회 관계자도 그렇고 역시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 그럴 때만 교육과 관련된 어떤 작업들을 좀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한 특성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학교 조직이라는 게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완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웨이기 얘기했네요. 이게 루슬리 커플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프로그래밍에도 나옵니다. 루슬리 커플드 뭐 이런 게 있는데 루스 커플링 루슬리 커플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요.
사건이 이렇게가 있어요.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일어나면 반드시 이게 일어난다. 그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은 그거대로, 사건은 요거대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연관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는 있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뭐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서로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여기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이런 조직이 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학교 조직이 지금 여기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선 조직이라고 보셔야 되죠.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 학년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 2, 3 뭐 이렇게 있고 뭐 여기 교무부, 연구부 뭐 이렇게 학생 기록, 학생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이 부서가 사실 학교에서의 어떤 목표, 학교의 목표가 뭐예요?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문제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서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부서가 업무가 독립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서로 이제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서로가 이제 연관성을 갖고 있죠.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업무가 약간씩 독립적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부서들마다 학년부도 그렇고요. 학년부, 3학년부가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부가 제일 힘이 세죠, 사실. 교무부, 연구부 좋은데요. 3학년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뭔가 다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충 수업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일단 결제는 받습니다만 3학년 부장 선생님이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충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 있잖아요. 보충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을 결정하는 것도 3학년 그 부장 선생님이 오케이를 안 하면 일단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학년 부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과 사실 교감은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결제를 받죠. 저 선생님은 잘 못 가르쳐서 안 됩니다. 이 선생님은 잘 가르치니까 이 선생님 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보충 수업을 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충 수업 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내서 이제 가외로 문제집은 쓰실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출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뭐 그래서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보통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따로 쓰시죠. 그리고 그 인세를 받으시려고 이제 책을 열심히 쓰기 때문에 보충 수업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목도 아프고 가르쳐야 될 걸 생각을 하면은 애들이 뭘 모르는지 뭐 알아내는 것도 좋은데 그 정도 어떤 짬이 되시는 분들은 애들이 뭘 모르는지 이미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경험을 더 쌓아서 가르치는 어떤 경험을 더 쌓아서 그걸 내 책에 반영을 하겠다. 이러한 수준이 이제 벗어나시는 거죠. 벗어나 계신 거죠. 그러니까 별로 보충 수업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신데요. 근데 출판사들에서 어떤 의뢰가 안 오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외로 수입이 생길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뭐 경마나 도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충 수업해서 그 돈이 은근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책 쓰고 이제 책이 팔리고 있는 그런 유능한 선생님들을 보충 수업 강사를 쓰고 싶어 하지. 그렇게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을 별로 사실 보충 수업 강사로 쓰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그냥 고등학교의 지상 목표는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3학년 부장 선생님이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느낌이 통보를 하는 식이죠. 그렇게 의사결정권을 제한적으로 갖습니다. 근데 그런 조직이 바로 이완 조직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질적 요소의 공존, 이게 바로 그 각각의 부서가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이 하나로 통째로 있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하부 조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적응을 허용한다. 이게 뭐냐면요, 다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발한 해결책의 개발을 장려한다.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한 체제의 일부분이 분리되는 것을 용납한다. 그러니까 요게 국제적인 적응, 분리, 요게 다 전부 그거랑 관련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요 의사결정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유재량권, 자기결정권 이것도 전부 이제 의사결정권과 관련된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클락이 그래서 이 이완 조직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조직이 이런 겁니다. 자, 상호 의존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완 조직의 특성이 조금 더 클락이 보기에는 너무 약하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완 조직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은 학교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특징 때문에 이러한 이완 조직이 장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개인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냐라고 하면 이완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을 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어떤 개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그 본인만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본인만의 노하우라든가 그 본인만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완 조직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율성을 보장하고요. 영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이런 조직이 좀 좋다 이런 거죠. 그리고 책임 소재가 조직 구성원한테 이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했으면 뭔가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교수 방법을 선택할지는 각각 선생님의 몫이지만 그로 인한 어떤 결과는 본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죠. 사실 뭐 책임을 지는 게 책임을 진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욕을 먹는 거죠. 뭐그 다른 사람들 안 쓰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교수 학습을 했다가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런 식으로 욕을 먹는 그런 정도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기술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작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술이 불명확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각각의 부서가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가 사용하는 기술 자체도 뭐 다를 수 있고요. 근데 뭐 그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다른 부서 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욕을 먹는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평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왜 욕만 먹고 끝나냐면 평가를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애들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어떤 그 선수 지식이라든가 선수 학습 요소라든가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이 단순히 잘 안 나왔다는 것만으로 평가 기준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어떤 그 교수자의 어떤 책임이 약간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완 조직은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중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조직은 관료제적 특성도 있습니다. 이중 조직이 뭐냐면은 조직의 특성이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라는 틀인데 이런 특성도 있고 이런 특성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는 전문가 집단의 특성이에요. 근데 요거는 관료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문가적인 특성을 인정받는 그 부분이 바로 교수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수업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수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잘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죠. 조언이나 지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수업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학교에는 교수 학습이라는 업무 말고도 관료제 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학교의 어떤 그 위계 구조, 위계 질서에 따라서 하이라키에 따라서 배당되어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학생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생활 뭐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써놓는 학생부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양식에 맞춰 써야 되는지, 어떠한 표현이 권장되는 표현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다 연초에 그리고 이제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행정 업무 같은 거 그런 행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그 결제선에 따라서 보고서 양식을 만들고 올리고 그 자료를 어디로 보내서 취합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행정 업무인데 그 행정 업무가
굉장히 관료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 조직의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조 모형 보시죠. 구조 모형. 구조 모형은 사실 학교와는 직접적으로 어떤 큰 관계가 있지는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실어놨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조직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조직을 운영 핵심층,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중간 관리층, 최고 관리층, 기술 구조층, 지원부서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조정기제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그 어떤 기본적인 요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요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조직 형태를 나눕니다. 자, 표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여기 사업부형, 그리고 에도크래시, 특별위원회형, 이렇게까지 5개가 있는데요. 여기 주요부가 나와요. 주요부. 어떠한 그 조직 구조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가. 이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먼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주요부의 어떤 조정기제, 요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2가지. 요 2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시면 돼요. 환경과 규모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 고위층은 최고행정자, 기술구조층은 행정부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구조층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운영 핵심층, 이거는 이제 교사입니다. 중간 관리층, 학교회 같은 경우는 교장이 되겠어요. 교장이 왜 중간 관리층이냐? 그러면은 학교가 어느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장은 교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장이 어떤 최고 의사 결정 권자이기는 하나 학교 내에서는 사실 다 교육부의 어떤 지도 감독을 받는 그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부에서 자르면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교장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교장이 이제 중간 관리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행정부 행정실에 가깝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행정실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그것도 사실은 행정실에서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실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조정 기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좀 나오니까요. 이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구조는 단순 구조, 뭐 기계적 관료제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이것도 직접 본인이 좀 보세요. 그 중에 특별위원회형 요게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계층 구조가 없어요. 그 학운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사 몇 명, 학부모 위원 몇 명, 그리고 교장 같은 경우는 당연위원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명 학교의 학생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이게 위원회의 회장이 따로 일단 교장이 리드를 합니다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뭐 그런 어떤 계층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얘기를 해요. 교장도 사실은 리드를 합니다만 학부모위원회 그 입김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수평적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운영 절차가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어떤 임무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뭐 운동부 예산이라든가 급식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으로 표준화된 기술 문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특징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자, 교육 조직 구조를 보겠습니다. 교육 조직 구조는 좀 이렇게 그 이상적인 관료제의 특징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고 실험을 통해 나온 그런 조직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조직이 그러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지적을 한 거예요. 자, 보시죠. 자, 학교 조직이 관료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 권력이 위계가 있고요. 절차가 상세화되어 있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에 내규가 있죠. 그리고 비정성, 이거 뭐냐면 모든 것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업무의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 그냥 말로 해서는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협조 문서를 보낸다고 할 때도 공문을 통해서 보내야 그 협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말로 해서 그냥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성도 있어요. 아까 그 이중구조 얘기를 했었죠. 그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적 능력과 뭐 전문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홀이 얘기한 교육 조직 구조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조직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게 관료성의 정도와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서 학교 조직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물론 이게 학교 조직이라는 거는 이 2가지 특징이 다 있습니다. 2가지 특징이 다 있는데 나타나는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학교도 유형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도 보시면 관료성과 전문성이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관료성과 전문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타나는 정도가 강할 수 있고 약할 수 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배버형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형, 혼돈형, 권위주의형 이렇게 있는데요. 요 배버형 있죠. 배버형은 관료성도 높고 전문성도 강한 그런 형태고 혼돈형 있습니다. 둘 다 약한 거. 이거는 이제 좀 구분하기 좀 극단적으로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니까 관료성이 높고 전문성이 높은 배버형 그리고 관료성이 낮고 전문성도 낮은 이 무슨 막장 상황의 어떤 학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혼돈형 같은 경우에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있죠. 배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터치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전문성도 낮고 관료성도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장학과 연결해서 출제를 좀 할 수 있을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요 혼돈형 구조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직을 전출 빨리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4년 채우고 학교 괜찮으면 유임 신청을 해서 5년 막 이렇게 계신 분도 있는데요. 근데 퇴직하시기 직전 같은 경우에는 1년 반까지인가 뭐 1년인가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6년씩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조직으로 이동 압력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그 전출이라는 어떤 법적 테두리에 묶여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안 남아 있고 그냥 바로 전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이제 전출 갈 때 쓸 수가 있는데 빨리빨리 가고 싶으니까 다른 데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학교도 보면 A급지가 있고 B급지 학교가 있고 그래요. 그 학교가 위치한 동네에 따라서. 근데 이제 B급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A급지로 많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A급지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A급지 또 못 가는 그러한 어떤 규칙도 있습니다. 그 교육부 내에서.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직 풍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직 풍토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이 학자, 저 학자가 얘기한 거를 다 종합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이거예요. 어떤 조직이 가지는 분위기, 성격, 문화적 특성 이런 것이 이제 조직 풍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풍토에 따라서 그 조직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직 풍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케이스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공교육이 망해 있는 상태잖아요. 학교가 무늬만 학교고 굉장히 사립학교의 어떤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보통 공립학교를 졸업한 케이스보다 그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훨씬 더 명문 대학교를 많이 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공교육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풍토가 그러한 유명 사립 고등학교와 그 일반 공립 고등학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 풍토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케이스가 미국의 어떤 케이스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이틴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런 좀 안 좋은 학교와 뭐 좋은 학교 이런 분위기 나오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 풍토가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학교 풍토에 대한 정의는 그냥 학자들이 해놓은 건데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그냥 이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맨 위에 거. 각각의 조직이 가지는 그 나름대로의 분위기나 성격, 문화적 특징을 의미한다. 그런데 학교의 조직 풍토라 그러면 각각의 조직이 아니라 이거를 학교로 바꾸시면 되겠죠. 학교가 가지는 그 나름대로의 분위기, 성격, 문화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학교 조직 풍토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조직 풍토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 대표적인 관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자체를 물어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직 풍토론을 바라볼 때, 접근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이 이론이 주장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자, 투입 산출 이 접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계적인 사고론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를 내가 이만큼 넣었으면 이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입력과 그 출력의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만큼 보충 수업을 해주고 이만큼 자율학습을 시키고 하면은 애들이 서울대를 몇 명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측면이 바로 이 측면입니다. 이게 그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사고를 안 치거나 사고를 안 치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이러죠.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사고를 좀 안 치고 졸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그 사고 친 애들만 모아놓는 대안학교 말고 다른 대안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대안학교는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전학을 전전하다가 더 이상 전학을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대안학교로 가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또 사고를 친단 말이죠. 원래 사고를 많이 치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투입을 이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웃풋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범죄나 어떤 그 문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덜 일으키느냐. 그 전에 이 학교에서 케어를 받기 전에 비해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투입 산출 접근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론적 접근이 있어요. 생태론적이라고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과 이제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 문화 체계가 바로 조직 풍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또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지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제가 학자들의 정의를 실어놨는데 테지우리가 얘기한 거를 좀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지우리가 얘기한 거가 이제 가장 리즈너블 하고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도 조직 풍토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죠. 그래서 조직 내 전체적 환경의 상태가 조직 풍토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상태가 바로 어떤 그 조직 풍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조직 풍토가 있습니다. 학교 조직 풍토 다변인 접근법을 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요 생태론적 접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할핀과 푸크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질문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질문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거는 물어볼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OCDQ라는 어떤 질문지를 개발해서 교사와 교장 간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 교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 이후에 파악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 풍토를 좀 정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교사, 일탈성, 장애성 그리고 사기, 친밀성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이 학교 조직의 특성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교사와 교장 같은 경우에 냉담성, 생산 강도, 추진성, 배려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직 풍토의 유형을 여러 가지를 정해놨는데요.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방적 풍토냐, 자율적 풍토냐, 통제적 풍토냐, 친교적 풍토냐, 그리고 친권적 풍토냐, 폐쇄적 풍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대체로 아실 수 있을 건데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친교적 풍토와 친권적 풍토. 그래서 친교적 풍토라는 거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행정실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굉장히 친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친교적 풍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비공식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친교적 풍토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사소통의 경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교적 풍토가 이제 그런 풍토고요. 친권적 풍토가 있습니다. 친권적 풍토라는 거는 이게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폐쇄성이 나타나는 학교 조직 풍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좀 교사에 대한 통제권을 좀 많이 발동시키는 그러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친권적 풍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이제 폐쇄적 풍토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요거 친권적 풍토까지는 친권적 풍토는 폐쇄적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그런 경향이 보이는 그러한 조직 풍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사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학교들이 이제 친권적 풍토의 학교들이죠. 근데 폐쇄적 풍토가 그럼 있는 학교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대표적인 경우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제 그 사립학교 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사의 욕구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의 현실이 상당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8가지 유형으로 또 나눠요. 이게 뭐냐면요. 조직 풍토의 특성을 개방과 폐쇄 연속선상에서 8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개방, 이쪽은 폐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8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8가지로 나눴냐 하면은 아까 이제 6가지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6가지로 나눈 게 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할핀과 크로프트가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협동적 행동이라든가 친밀적 행동이라든가 방관적 행동 그리고 교장 행동 특성이 이렇게 지원적, 지시적, 제한적 이렇게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사의 행동 특성과 교장 행동 특성이 이렇게 나뉘는데 이 행동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개방, 폐쇄 그리고 교장도 개방, 폐쇄 이렇게 해서 개방풍토 둘 다 개방인 경우에는 개방풍토 교사는 개방적인데 교장은 폐쇄적이다. 그러면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폐쇄적이고 교장은 개방적이다. 그러면은 사실 조직 구성원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참여를 별로 안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관심한 그런 풍토가 되는 거죠. 교사도 폐쇄적이고 교장도 폐쇄적이다. 그러면 그냥 폐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방 풍토 이렇게 보통 이제 4가지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대조가 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랑 연결시켜서 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 바로 리더십이랑 연결시켜서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이 학교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교장이 뭔가 들어가는 그런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이론들이랑 같이 대조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방풍토를 개방풍토와 폐쇄풍토를 대조를 했을 때 폐쇄풍토가 안 좋은 거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폐쇄풍토를 개방풍토로 변형시켜야겠죠. 그러면 참여적 리더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학교의 조직 풍토를 변형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몰아가시는 그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을 하셔야겠죠. 나중에 답안을 쓰실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건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의미가 있는 것만 딱 골라서 보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은 책들에 실어놓고 저도 실어놨는데 이 표 자체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낼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쳐놓은 거 있죠. 이걸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별표라고 얘기하죠. 별이 아니고요. 에스터리스크예요. 원래 그 명칭은. 이 에스터리스크는 사실은 외울 필요가 좀 없다. 뭐 좀 중요한데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요 표 자체가 외울 필요가 없는 건데 아무튼 요런 것들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관리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명칭들을 좀 잘 외우셔야 돼요. 이기적, 자선적, 협의적, 참여적. 이기적 권위형, 자선적 권위형, 협의형, 참여형. 요게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일일이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건 본인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2가지가 나뉘는 것이 의사소통의 성질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 이거 좀 중요하고요. 왜곡되어 있고 이게 정확히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의사결정 과정의 특성, 목표 설정, 그리고 통제 활동, 성취공법 훈련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나뉘는 부분을 좀 기준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체제가 1, 2, 3, 4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명칭을 외우셔야 돼요. 자, 수탈적 권위형, 온정적 권위형, 협의적 민주형, 그리고 참여적 민주형,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감독적 학교, 인도주의적 학교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학교 조직 건강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물어본 그 사람들 그 모의고사나 그 기출을 보시면 행복한 학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학교의 효과성 이런 거를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학교 조직 건강론이에요. 학교 조직의 학교 조직이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교사가 자율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러한 학교들이 굉장히 학교 조직의 어떤 건강함이 잘 드러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다른 선생님들과 어떤 교수학습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행정 업무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계속 이제 강조가 되는데 교육학 전반에서도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강조가 되지만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의사소통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업무잖아요. 교육이라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서로 그 직접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율성과 의사소통은 항상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조직들이 이제 그런 조직들이 좀 건강하지 않은 조직들이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조직 풍토나 어떤 조직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기능적이고 그리고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겠는가 이거를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조직 건강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나눠 놨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조직 건강의 측정 변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내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건 사회 심리적 특성을 구성 요소로 제시한 거죠. 그 목표를 얼마나 잘 인지를 하느냐, 역할이 잘 나뉘어져 있느냐, 그리고 역할이 잘 나뉘어져 있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성취가 잘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학교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원들이 서로 이제 어떤 그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 그리고 보상 체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건데요. 요거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죠.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일단은 원래 그 선생님들도 그게 있어요. 그 이제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라는 게 이제 연말에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연말에 성과를 잘 낸 사람은 이제 본봉의 막 2배 이렇게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성과급이 있는데요. 있는데 그 성과급을 진짜 성과를 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n분의 1로 해서 줘요. n분의 1로. 이게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와요. n분의 1로 하는 게 맞느냐? n분의 1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일반 현실적으로는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성과를 측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을 보통 그냥 그 부서가 n명이라고 하면 부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n명이라고 하면은 그냥 n분의 1로 합니다. 왜냐면 네가 뭐 잘했네, 내가 더 잘했네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평가하기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정말 잘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받아가지 못하는 건 좀 아쉬우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이제 회사가 아니니까 이게 먹히는 건데 공무원 조직들도 이게 굉장히 강해요.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 공기업들도 좀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보상 체계는 사실은 있긴 있으나 잘 이게 이론처럼 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뭐 루카스, 하디지, 뭐 홈스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조직의 건강을 측정하는 변인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닥에 뭐 쓸모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윤종건 교수라든가 왕기한 교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죠. 조직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 학교 조직 문화. 뭐 여기 보시면 아까도 이제 조직 문화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학교 조직 문화에서 조직 문화를 바라보는 시점이 약간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라는 조직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과 집단, 조직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가치와 규범,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짧게 명확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셔서 여러분이 노트 정리하실 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조직 문화를 분류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직 문화가 일단 강한 조직 문화가 있고요, 약한 조직 문화가 있어요. 이게 강한 조직 문화가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한 조직 문화가 있고요, 약한 조직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강한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조직 구성원들이 그 능동적으로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는 케이스인데, 약한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그 조직 문화를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조직 문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남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제 피동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 조직 문화가 약한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어떤 조직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내재적 문화와 가시적 문화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 문화는 어떤 가치나 신념 같은 것들이 내재적 문화고요. 가시적 문화는 이게 이제 외재적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재적, 내외적 우리가 서로 대조를 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시적,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시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있잖아요. 의례라든가 그 조직에서 맨날 하는 거 있죠. 뭐 학교 같은 경우에 옛날에 매주 선생님들이 이제 훈화 시간, 뭐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 갖고 막 이랬죠. 운동장에서 뭐 조례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가시적 문화다. 왜냐하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시적 문화와 내적 문화로 이제 구분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었는데, 요것들을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개인과 집단, 조직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가치와 규범, 요걸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물어볼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학자 이름을 얘기하고 쭉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어는 놨는데, 일반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출제를 하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함축시켜 놓은 그 정의 있죠. 그 정의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그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조직 문화의 개념, 이것도 나오죠. 이것도 그냥 학교에서 어떤 개인과 조직의 어떤 특성을 규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성,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쭉 읽어보시고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요것들이 조금 이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요것도 요렇게 생긴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잘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지향적이냐, 외부 지향적이냐, 요 두 개의 연속성 상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느냐,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신축성 및 변화를 그랬죠. 요거는 이제 개인에게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제랑 질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과 이제 개인에게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 그 두 가지 연속성 상에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관계 지향이냐, 혁신 지향이냐, 위계적 문화냐, 합리적 문화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어놨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메론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카메론도 클랜 문화, 위원회 문화, 위계 문화, 시장 문화 이렇게 나눠놨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이게 재량권이 좀 강조가 되느냐, 아니면 통제가 강조가 되느냐, 아니면 외부적 조직 내부를 향하느냐, 조직 외부를 향하느냐, 비슷하죠. 비슷한 얘기라서 비슷한데 이름들이 좀 달리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도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비슷합니다. 유연성, 이거 그냥 자율성이죠. 자율성이고, 이건 통제고요. 이거 내부에 초점을 맞추냐,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추냐, 조직 외부에 초점을 맞추냐, 두 가지 연속성 상에서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린덕 교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동태적이냐, 정태적이냐, 행동 차원의 유지지향적이냐, 활동지향적이냐. 유지지향적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통제지향에 가까운 거고요. 활동지향적인 거는 이제 자율성을 좀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 가깝죠. 그리고 동태적이냐, 정태적이냐. 이것도 동태적인 경우는 조직 외부를 향한다. 정태적인 경우는 조직 내부를 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요런 거 정도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 문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그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기계 부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문화가 기계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장이나 교사, 관리자가 이제 주로 교장이죠. 주로 교장이 입력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이 입력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계속 압박을 가해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푸시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그 전인적인 어떤 발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좋은 학교를 보내는 거,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잘 시키는 거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요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사실은 뭐 100%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어떤 이러한 문화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으니까 단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단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요. 요 공포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점이 있는 정도인데 공포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는 진짜 어떤 교장이 딱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공포 문화 같은 경우에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애매하게 나쁜 것들이 섞여 있는 이런 문화를 좀 내기가 좋죠.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런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칠래?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위 문화라는 게 있는데요. 하위 문화는 그냥 하위 조직, 조직을 구성하는 세부 조직들의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 지향성을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소유한 문화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조직 내부의 세부 조직이 갖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하위 문화는 교사 문화가 있고요. 학생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 문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학부모 문화는 사실은 되게 애매하죠. 학부모들도 문화가 있어요. 어, 어, 이게 주로 그 학생 그 후원회 있잖아요. 학교 후원회 같은 이제 어, 그런 곳에서 이제 이런 그 학부모나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위원회 후원회장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후원회가 학년별로 달라지는데, 그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제 멤버들이나 후원회 그 회장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전문직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좀 학습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에 신경을 더 쓴다는 거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런 거를 잘 해달라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보충학습 들어오시는 선생님 있죠. 보충 수업. 그런 선생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막 학교 교장한테 민원을 막 넣습니다. 그 선생님 빼달라. 그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업을 못 한다더라. 그런 사람을 왜 보충 수업을 시키느냐. 이렇게 압박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문직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화를 좀 내기가 출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학생 문화, 교사 문화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넘어가셔서 자, 이제 정책 결정론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 결정론을 보시죠. 이게 정책 결정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이 있잖아요. 행정 업무뿐만이 아니라 뭐 교수학습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에 대한 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바로 정책 결정론이 관리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정책 의제가 그 정책 과정을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 순서가 일단은 정책 의제가 설정이 돼요. 한마디로 문제 의식을 이제 형성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 인식, 그리고
전략 수립, 그리고 실천, 피드백. 대충 이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정책 결정 모형에서는 이러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고요. 정책 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런 식으로 그 해당되는 용어를 외우시고 이제 그거를 써먹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 분석하여 채택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학교의 지상 목표가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는 어떤 전인을 완성시켜서 사회로 배출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는 데 더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수 학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형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 이론 이제 모형을 보셔야죠. 그래서 이 보시면 가장 이성적인 모형이 합리 모형이고요. 가장 비이성적인 우연에 근거한 모형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막 사건들이 막 동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운때가 딱 맞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효과가 딱 나오는데 이 조건들이 딱 갖춰지면 뿅 하고 이렇게 정책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거를 다 보는 거죠. 합리 모형이니까 무한대의 어떤 합리성을 가정을 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합리성이라는 게 무한한 합리성을 가정을 해요. 무한한 합리성. 그러니까 신과 같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전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책 최적 모형이라든가 혼합 주사 모형이라든가 만족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무한한 합리성을 가져가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쭉 단계 나오는데요. 뭐 그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요. 비판점이 있습니다. 비판점이 더 중요하죠. 비판점. 자, 그러면은 완전한 합리성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주관적 합리성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때그때 그 막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성비를 따져서 물건들을 많이 사시죠. 하지만 길거리에 지나다니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본 거예요. 보니까 가격도 뭐 대충 저 정도면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집에 들어와서 아까 본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였는데 10,000원이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배송료 3,000원 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8,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죠. 인터넷도 뭐 쇼핑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쇼핑몰 여러 가지 다 다녀보고 사는 게 이득이지만 일단은 내가 그때 그 물건을 사고 싶은 감성이 막 솟구쳤을 때 그냥 사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관적인 합리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사실 이렇게 완전한 합리성 또는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항상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죠. 의사결정 과정에.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와 관련된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조직 외부의 어떤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조직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완전한 합리성을 가져간다면은 항상 모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완전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딱 하나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보고 있는 관점이 다 다르고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의 개수가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주목을 하는 바운더리 어떤 영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에 대한 그 어떤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결론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고 봐야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가정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몰 비용 고려가 필요한데, 이게 매몰 비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주관적이 됩니다. 굉장히 감성적이 되죠. 왜냐하면 매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에서는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공장을 운영을 한다고 합시다. 그 공장을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장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공장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해서 돌릴 거 아니에요. 기계를 사용해 돌려야 되니까 그 기계를 구매를 한다거나 임대를 한다거나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는데, 그나마 공장에 있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거나 대여를 했다면 반납을 하면 되고, 산 경우에는 중고로 팔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쓴 비용을 벌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장 부지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공장 부지 뭐 건물 부지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오르죠. 옛날에 샀던 때보다. 그러니까 좋은데, 문제는 관리비로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관리비로 나간 거 이제 공장 안 할 거, 운영 안 할 거니까 관리비 환불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환수가 되지 않는 비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매몰 비용은 더 이상 의사결정에서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거를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안 되죠.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몰 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 고려하지 않는 게 맞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족 모형이 있습니다. 만족 모형. 자, 이게 만족 모형이 satisficing model이라고 해요. satisficing. 근데 이거를 satisfy랑 suffice의 또 합성어거든요, 이게. satisficing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마치랑 사이먼이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 원래 있는 말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만족 모형이니까 satisfying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satisfying이라고 적어놓은 책이 한가득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좀 책을 쓰실 때 좀 이렇게 모델 이름이라도 최소한 좀 제대로 찾아보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그래서 satisficing이라고 하는 거는 satisfy와 suffice의 혼성어인데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충분하게 만족할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까 완전한 합리성, 그 신과 같은 합리성을 가정하는 게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다고 했죠.